지금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방 국가하고 잘 풀어가지고 경제를 좀 살려야지 하는 그 소수였던 온건파, 대화파조차도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건 이스라엘과 미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끌어가고 있는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네타냐후의 어떤 개인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해결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끌고 갈 겁니다. 결국은 다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죠. 하르브 섬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도관에 든 쥐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과연 미군이 하르브 섬을 장악을 했다, 협상하자라고 하면 이란이 아이쿠 하르브 섬의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협상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래? 잘 들어왔네? 이러고 거기를 폭격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르브 섬에 뭐 특수부대를 보내겠다, 고농축 우라늄 찾아내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기지에 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 자체가 다 사실은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본인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기회도 멀어집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게 또 이번 전쟁이 더 가슴 졸이면서 보게 되는 게 에너지, 네, 그렇죠. 그렇죠. 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가스전이 피격되다 보니까 이거 전쟁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좀 확대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웬만한 해서는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며칠 전에 이란의 석유 저장고를 공격을 했죠.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시는 그 에너지 시설은 공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또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파르스 가스전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란의 큰 이제 가스 시설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란은 가스 시설을 공격하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는 중동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맞게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확대가 될 것이냐. 일단은 이렇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 자체가 국제유가의 급등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오로지 또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걸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란이 중동의 가스 시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 안 하도록 하겠다, 못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수습 과정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글쎄요. 이스라엘이 일단 미국의 컨트롤 안에 들어갈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먼저 공격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 공격은 계속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 이란 위에 있는 하르그 섬, 카르그라고 발음하기도 하던데 네. 거기가 이제 옛날에 BP에서 석유 저장고를 만들었던 곳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이제 이란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란이 먹은 자리잖아요. 거기를 이제 네. 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섬의 북쪽은 또 휴양지란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때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 실제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란이 이제 원유 수출을 할 때 주로 그 섬을 기착 지점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에너지 시설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의 이제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먼저 군사 시설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에너지 시설은 우리가 공격 안 하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가지고 임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이 하르그 섬의 에너지 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란 측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 측에서 거기다 특수부대를 넣어가지고 그 섬을 장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수부대 넣는다는 게 지상군 투입과는 다른 이야기. 지상군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말 그대로 그 거기에 있는 에너지 시설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장악을 일단 해놓고 이란을 압박하면서 협상 카드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 이번 전쟁에서 사실은 계속 지상군 투입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은 지상군 투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부터 그다음에 2003년에 있었던 그 이라크 전쟁 거기서 본인들 4,400여 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거기에 투입된 돈만 4,400조 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20년을 미군이 주둔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탈레반한테 다시 정권을 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절대 우리가 다시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도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네네. 이것 자체가 이제 군인을 우대해준다 이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일정 부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분쟁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미군을 파병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군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 굉장히 숭고한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분쟁에 관여하는 거에 대한 반발도 줄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군인들을 우대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부의 홍보라는 측면도 있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앞서서 그 세계의 미국의 트라우마 거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게다가 이란군의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쟁 목적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목적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상군을 투입을 한다? 전문가들은 일단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는 또 이제 저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도관에 든 쥐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과연 이란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쟁의 양상 속에서 미군이 하르그 섬을 장악을 했다. 우리 여기 석유 시설 우리가 장악했으니까 협상하자라고 하면 이란이 아이쿠 하르그 섬의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협상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래 잘 들어왔네 이러고 거기를 폭격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르그 섬에 특수부대를 보내겠다. 그리고 특수부대를 보내서 고농축 우라늄 찾아내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기지에 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 자체가 다 사실은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의 대응도 궁금한데 이란이 막 이제 지도자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해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긴 한데 다른 중동가들 막 공격하고 그래서 이심도 잃고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란이 끝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끝까지 간다고 봐요. 끝까지 간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가 끝까지 가는 걸까요? 이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 핵무기 절대 안 돼. 그리고 더불어서 이란 정권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일단 최고 지도자가 순교하기는 했습니다만 암살당하고 고위직들이 계속해서 참수당하는 상황, 폭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이란의 정권이 교체됐나요? 이란은 정권만 유지시켜도 승리예요. 오히려 그걸 목표로 들어간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전쟁에 있어서 본인들이 손해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에너지 시설도 공격을 받았고 최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위직들이 그렇게 참수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엄청난 피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란 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정권이 많이 약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신정체제라는 체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이란 정권이 저절로 약화되고 스스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단결을 할 뿐만 아니라 이란 정권이 이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미국하고는 협상을 하면 안 돼. 이래서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강해져야 돼. 라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화하자. 그리고 어떻게든 서방 국가하고 잘 풀어가지고 경제를 좀 살려야지 하는 그 소수였던 온건파, 대화파조차도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건 이스라엘과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끌어가고 있는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하메네이 차남 무즈타바 관련해서 뭐 신병 관련해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좀 유력하다고 보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나아가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보면 SNS를 통해서만 뭐 보복을 예고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전쟁이 뭔가 갈무리가 되고 서로 간에 물밑에서 합의선이 정리가 될 때쯤은 돼야 공개석상에 나오게 될까요? 네. 자, 일단은 생사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되게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폭살당했을 때 그 발표가 이란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미국 측이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나요? 네, 왜냐하면은 이란 쪽에서조차도 거기에 이제 회의하려고 모였던 고위직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폭살당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28일이 토요일이었고 우리 시각으로 오후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이 있어서 관련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관련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암살을 했다, 사망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이란 측의 발표가 언제 나오나 싶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란 측에서 확인이 안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실시간으로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양측에 사진을 보내거나 정보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란 내부에 소위 휴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파이들이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이상한 게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지 얼만큼 당했는지 살아있는지조차에 대해서도 몰라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살아서 건강하다. 조금 부상당하긴 했는데 건강하게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있다. 하지만 8일날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12일날 첫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구경 TV 앵커가 대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메시지가 다 소셜미디어라든지 그냥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쿠웨이트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부상을 좀 심각하게 당해서 러시아로 가서 수술을 받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저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모즈타바의 생사 여부가 사실은 알 수 없다가 지금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그의 생사 여부 자체가 아니다. 그가 이 전쟁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지금 전쟁을 끌어가고 있는 강경파 입장에서는 모즈타바가 상징성으로 전쟁의 명분으로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즈타바는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 굉장히 부족해요. 일단 아버지인 하메네이가 절대 자기 살아생전에 자신의 아들을 세습하지 않으려고 했고 최고 지도자 세습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 있었죠. 게다가 최고 성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성직자로서의 어느 정도 급은 돼야 되는데 그 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본인이 가진 권력이고 본인의 세력을 만든 거지 본인 자체가 어떤 역량을 인정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고 후계 승계 서열에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뜬금없이 왜 됐느냐.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너무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 이 전쟁을 끌어가고 있는 강경파가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이 사람의 순교가 발표될 것이다.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전쟁하고는 다르게 이란이 이제 좀 다른 중동 국가를 때리는 바람에 UAE가 이번에 뭐 호르무즈 호위를 동참한다는 얘기도 하고 네. 다른 이제 중동 국가들이 약간 원래 이스라엘하고 뭐 반왼수지간일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스라엘 편을 드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평론가님 평가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 중동 국가들이 이제 이란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사우디를 비롯해서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거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방국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들의 거의 대부분 다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나라들이 어쨌든 이란하고는 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파가 다릅니다. 이란은 시아파라고 하는 소수 종파의 거의 우두머리격이고요. 사우디는 대다수인 수니파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수니파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시아파들, 거기가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약간 이란하고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입장에서도 이란보다는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국하고는 가까이 지내면서 자신들을 보호받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설사 이란하고 대립이 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겠거니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자 전쟁이 벌어지면서 하마스는 사실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이거든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중재를 카타르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대표단이 카타르에 와 있었어요.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카타르 그 도심 한복판에 하마스 대표단이 머물고 있던 숙소를 때렸습니다. 그때 그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받은 충격이 거의 멘붕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미 국가고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로부터 적어도 공격은 받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비밀리에 그 중동 국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더 이상 우리가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플러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겠는데?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나라들이 우리가 미군이 영원히 지켜줄 수 없고 미군한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했고 구체적인 모습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엄청나게 협력을 많이 맺었죠. 그러면서 그 나라들 스스로 뭔가 우리 무기 도입하면서 자신들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 그런 움직임의 하나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고 또 뭐 그 중동 국가들의 민간 시설조차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뉴스들이 그 나라들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 거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격 안 합니다. 왜 공격 안 하냐면은 일단 아무리 파가 달라도 같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민 여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무슬림들이 무슬림 국가를 공격한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것 자체를 용납할 수 있는 중동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작년 9월에 그 아픈,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번에도 사실 이 전쟁 이전에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물밑에서 외교전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절대 이번 전쟁 안 된다고 외교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동 국가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서 결국은 같이 공격을 했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국가들이 과연 그러면 미국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우리가 참전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미군 기지가 공격받는데 왜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참전을 안 하느냐. 니들 빨리 공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은 그 공격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선을 긋습니다. 참전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 그렇다고 참전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맺어서 미국 나가버리더라도 중요한 건 이 나라들은 그 옆에 이란이랑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계속 원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를 옮겨가지고 이사를 갈 것도 아니고 이란하고 지금 척을 지는 게 과연 이 나라들에게 유리한 방식일까? 아닐 거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신 게 언젠가는 끝날 거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뭐 그냥 끝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이해관계도 서로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명분도 나름대로 또 그렇죠. 뭐 국내든 국외든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하나씩 따지고 봤을 때 미국의 출구 전략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또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미국의 출구 전략은 지금 없죠. 미국은 사실은 출구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미국 내에도 전쟁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말이 바뀌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발을 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미국의 발목을 잡으면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계속 벌인단 말이에요.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확전을 하고 있고 이란을 계속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네타냐후 총리한테 거의 멱살 잡혀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게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질문을 거예요. 제가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 끝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꼽는다면 네.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까요? 우선순위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란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란은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본인들의 핵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는 공격하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 약속을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전쟁 배상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3가지 다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거는 이 전쟁 상호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뭔가 물밑에서 협상안을 만들든지 네. 포장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포장은 결국 누가 해야 되는 몫이냐면은 미국이 만들어야 돼요. 포장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란한테 지금 이 포장지 마음에 드냐라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컨트롤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근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컨트롤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 약간 네. 우리 평론가님도 그런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럼 어떤 예를 들어 뭐 네타냐후의 총선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자, 이스라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거의 초토화시켜가지고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 국경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헤즈볼라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가 조금 교전이 이뤄지고 늘 불안정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싶어 할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타냐후의 어떤 개인적 정치적 위기가 끝나려면은 본인이 지금 재판 3개 받고 있고요. 또 별건으로 카타르로부터 9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타냐후가 약속받아야 될 건 뭐냐면은 본인의 사면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총리 자리를 내려오는 순간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순간 네타냐후는 재판장에 가야 되고요. 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네타냐후의 어떤 개인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그 부분을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해결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생각이 드네요. 네, 이란의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되는 게 이란 정권한테도 사실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고 네타냐후한테도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다 정치적 이유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전쟁이 또
그들 당사자 국가들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떻게든 이제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당장 우리나라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요청을 받은 것도 있고 맞습니다. 뭔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전 세계가 이 국제 유가 급등에 맞서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 국가별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 4일제 들어가고 어떻게든 에너지 줄이기 위해서 네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방식을 씀과 동시에 미국의 요구,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다 필요 없어. 나 너네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흥치 뿡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또 말이 바뀌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니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니들이 지켜야지 라는 식으로.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예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일본이 어떤 대답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신폭도 약간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일본하고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한테 사실은 부탁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위협하고 무조건 뭐 하자라고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를 가지고 미국하고 이성적으로 계속 거래 협상을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